북한의 지도자가 된 뒤에 후계자가 된 뒤에 받게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지 또 암살 위협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이제 비행기에 대한 공포증이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김정은의 1호 열차가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바로 2019년 북미 정상회담 때 비행기로 4시간이면 가는 하노이를 무려 60시간 동안 와. 야, 우린 정말 힘들었겠다. 아무리 무슨 고소공포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 왜 이런 과연 거야? 말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 멀미하겠다. 전 세계 지도자들은 사실은 이 전용기 타잖아요. 타죠. 고소공포증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비행기 타고 1시간만 지나면 창문 다 내리면 이게 비행기 아닌지 공중에 떠 있는지 아무 감각 없이 가게 되는데 김정은은 왜 이렇게 기차를 고집하는 겁니까? 이게 비행기가 없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설마? 김정은 전용기 있어요. 있고 이름도 있어요. 참메 1호.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전용기가 있거든요. 아 이거예요? 좋은데? 에어포스 은? 조정하는 거야? 본인이? 인류신이라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지금 운행되는 게 4대밖에 없는데 어머나. 그중에 북한에서 고려항공에서 2대 쓰고 그다음에 저기 1호기, 2호기. 야, 쓰지 않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비행기 그러니까 이렇게 운전하는데 잠깐은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럼요. 그 보통은 이제 이륙하고 착륙이 어렵지. 위에서야 뭐. 항공사고의 거의 대부분이 이착륙 시에 나지 일단 올라가면은 굉장히 여러분들도 아마 체험 비행하면 하늘에 딱 떠가지고 딱 보도에 딱 되면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 요크를 딱 줍니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은 진짜 그 장면을 보고 와 우리 원수님은 그렇지, 대단한 장군님과는 다르다. 왜냐면 뭐 김일성이나 특히 김정일은 비행기를 많이 안 탔기 때문에 비행기도 타고 하니까 북한 주민들도 그냥 원수님은 비행기 타고 이제부터 다니나 보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할아버지 아버지처럼 다시 기차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러게요. 처음에 그러니까 스위스에 유학 갔다 와서 들어와서 계속 잡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얼마나 타보고 싶었겠어. 그 참메이로라는 게 그 인류신 62M이라고 그게 60년대 만든 비행기예요. 그 비행기가 그거 콜사인이 P 무슨 851인지 858인지 뭐 그래요. 우리가 그 비행기 왔다 갔다 하는 거 우리가 대사관 했을 때 그 콜사인을 받아봐서 아는데 아마 기차를 다시 온 거는 너무 무거워서 너무 무거워서 떨어질까 봐. 안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아무리 욕심을 부립니까? 그거는 농담인데 몇십 킬로 들었다고 어쨌든 처음에는 비행기를 좀 탔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외국에서 다닐 때 비행기 탔던 향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토노브라는 비행기 운전하는 게 이게 안토노브예요. 우크라이나에서 만든 거. 우크라이나에서 만든 비행기를 운전해보고 자기가 해보고 하다가 역시 할아버지 아버지가 안 탄 이유가 있다. 나도 이게 안전성을 위해서 60시간이라도 하노이에 그냥 기차 타고 가지 뭐. 그래서 아마 그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아버지보다는 덜 고소공포증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2,500만 인민을 생각해서 내가 기차를 타고 다녀야지. 내가 가다 뚝 떨어지면 어떡하겠어. 갖다 무거워 죽겠는데. 그런 것 같아요. 김정은이 말 그대로 스위스 유학파 출신이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집권 초기에는 삼지연 가거나 할 때 비행기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네네. 그렇죠. 많이 이용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1호 열차를 애용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비행기보다 열차가 훨씬 더 안전하다고 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비행기는 뜨면 그냥 그때부터 계속 우리 노출이 되잖아요. 그리고 딱 우리가 저격을 해서 빵 터지면 그냥
그만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기차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방탄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안전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특히 이제 공산권의 지도자들이 이런 비행기 전용기에 노이로제가 걸리는 게 그 계기가 있어요. 왜요? 1971년에 린비아오라고 해서 마오쩌둥의 라이벌이었어요. 2인자. 근데 마오쩌둥을 암살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비행기를 타고 당시 소련으로 도망을 가다가 격추를 당해서 죽어버린 온 가족이 그 이후부터는 비행기를 타면 안 되는구나 라고 공산권 지도자들은 느꼈고 공산권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유명한 나라의 대통령 전용기도 한번 공격을 받았습니다. 언제일까요? 언제지? 바로 2001년 9.11 테러 때. 9.11. 부시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 그게 뭔 소리예요? 그게 언제? 들어보는데? 우리는 다 사건이 끝난 후에 이제 몇 명이 몇 대를 납치해가지고 몇 대가 격추되고 뭐 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근데 9.11 테러가 딱 터지고 지금 뉴욕에 있는 무역센터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땐 테러범이 몇 명이고 몇 대가 더 앞으로 납치가 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때 부시 대통령이 이제 플로리다의 그 지방 순찰을 순실을 가 있었던 상태였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을 수업을 하고 있었죠. 비상 걸린 거예요. 일단 에어포스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시라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타깃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에어포스 원. 그래가지고 이 부시 대통령이 에어포스 원을 타고 올라가면서 뭐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에어포스 원 주변에 다가오는 비행기는 군용기든 민항기든 무조건 격추시켜라. 라고 하면서 모든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에어포스 원 타고 미국을 삥삥 돌았어요. 공중에 떠 있어. 공중에 떠 있었어.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에어포스 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의 그 공군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보면 미사일 날라 플레어 터뜨리잖아요. 이런 거라든지 온갖 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화생방 시설, 그다음 전자계 펄스, 뭐 적외선 교란기 등등 해가지고 거의 공군기 회피 기동이 가능할 정도 그 등치 그런 정도의 걸 갖고 있는데 아까 봤죠 일류신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일류신은 그 특히 이제 소비에트 시절에 만들어진 민항기들은 고장이 안 나도 이게 사실 좀 많은 사고가 있었던 비행기예요, 사실. 또 하나는 이제 기차로 가는 게 굉장히 역사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얄타 회담 갈 때, 포츠담 회담 갈 때, 역사적인 회담을 나눌 때 그걸 타고 갔거든요. 근데 자기간에는 이제 미국하고 베트남에서 이제 단판 승부를 하는 거잖아요. 역사적 회담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주의 일권에서 기차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레닌부터 시작해서 다 그 대륙을 이제 기차를 타고 이동들을 했었으니까. 사실 1호 열차는 그 스탈린이 김일성한테 선물로 준 겁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김일성이 그걸 타고 다녔고요. 이 1호 열차의 사용 방식은 마오쩌둥한테 배운 것 같아요. 마오쩌둥이 이제 전국을 중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기차로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숙식을 기차에서 했어요. 기차에서 자고 기차에서 먹고 인민들한테 이미 이렇게 이미지가 박힌 겁니다. 열차 그러면은 인민사랑. 그러니까 현장 지시하러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민사랑 이렇게 되니까 일종의 상징이 된 거고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얘 내가 하도 이걸 많이 타고 다니니까 내가 올해 집에 들어가면 밖에 나온 것 같고 여간에 온 것 같고 여기 이 열차 안에 들어오면 집에 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그 얘기가 의미하는 바는 내가 이만큼 인민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뭐 김정일뿐만 아니라 김일성이까지 올라가서 김일성이도 열차 타고 동유럽 나라들 2달 동안 돌아다닌 적이 있거든요. 김일성이도. 김정일이는 더했죠. 1965년도에 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레자 회의 갈 때 김일성이하고 딱 비행기 한번 타보고 그다음에 비행기 탈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유럽 소련 갈 때 22박 23일 기차 타고 시베리아 횡단 시베리아를 거쳐서 시베리아 모스크바에 횡단 간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대를 이어 열차 사랑이 이어지는 거예요. 와. 60시간의 노동이죠. 기차 타고 가는 주제고 저렇게 흐뭇해가지고 이보다 저런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김정일. 우리 아바이 못 이기지.
이야. 거의 한 달 동안. 그냥 9시간이면 가는 곳이에요. 힘들었겠다. 기차가 안전하게. 겁쟁이 김부장. 아니, 그 기차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정일이가 그 기차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고소공포증 때문에 우리 뭐 정부 당국에서 다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푸틴이 원래 내 전용기를 줄 테니까 그걸 타고 와라 그렇게 했는데 김정은이가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고소공포증 있죠? 개. 이거 아무튼. 공포증을 갖고 있는 그런 그 지도자, 독재자들이 많았어요. 뭐 지금 김정일 같은 경우는 고소공포증이 있었고 카다피 아시죠? 리비아에. 네. 아, 카다피 같은 경우는 폐쇄공포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 건물 안에 못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무슨 뭐 해외 순방을 간다. 꼭 그 베두인족의 유목민족 텐트를 들고 가요. 이게 사실은 김정은도 왜 젊은 날에는 비행기를 좀 탔다는 거잖아요. 네. 타기 시작하는 게 북한의 지도자가 된 뒤에 후계자가 된 뒤에 받게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지 또 암살 위협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이제 비행기에 대한 공포증이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거 언제 내가 죽을지 몰라. 라는 그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공포스럽잖아요. 이거 아무튼 대비를 철저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정은이 이제 하노이 갈 때 찍은 사진 거기에 이제 나타나는 그 기차를 보게 되면 그 길이는 우리나라 그 차량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길이는 똑같은데 무게가 저게 57.6톤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차량보다 10톤이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10톤의 무게가 뭐겠냐라는 거죠. 그 방탄이라는 거예요. 장갑을 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밑에 대전차 지뢰 같은 게 터지고 또는 이제 RPG라고 그러죠. 그런 거 맞아도 견딜 수 있게끔 만든 거죠. 야, 10톤이면 많이 차이 난다. 제가 있을 때는 사신고사총을 2대를 설치한 열차가 따로 있었다 그러는데 지금은 전착식 대공 미사일을 메고 다니는 친구들이 타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친위대가 보통 한 100명 정도. 보기에도 묵직해요. 보기에도 묵직하고 기관총 하나는 그 유리창문이 다 막는다 그래요. 그건 친위대가 직접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그 밑에 터지는 거 뭐 이런 걸 막는 거랑 해서 그거 다 체코제나 동독제 들여다가 다 그런 거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뭐가 어떻게 날아올지 모르니까 그냥 사방 두껍게 할 건 두껍게 하고 밑에 두껍게 건 두껍게 하고 그냥 온갖 짓을 다 하고 다녀요. 근데 지금 방탄 열차랑 방탄 그 차량을 얘기하고 있는데 정확한 재원은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그 공개하면 안 되죠. 두께가 몇 센치고 나와 있지만 몇 센치일 거다예요. 이게 20cm다라고 공개가 되면 21cm를 뚫을 수 있는 총을 개발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방탄 차량을 가장 많이 활용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히틀러였어요. 히틀러가 이제 머세디스 벤츠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방탄 차량을 만들어라. 타이어 공격을 당해도 1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타이어를 만들어라. 그래서 머세디스 벤츠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타이어 안에 공기 주머니를 20개를 넣은 거예요. 그게 이제 과거의 방식은 튜브가 들어가서 하나의 방식이었는데 그걸 이제 나눠서 넣었다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의 방식은 튜브가 아예 없어요. 없어요. 네, 아예 없는 방식이고 그 휠만 가지고도 축이 돌아가지 않고 100km를 달릴 수 있게 이제 뭐 또 재밌는 건 요즘 김정은 1월차 관련해서 북한에서 뜨는 핫한 화두가 따로 있어요. 뭐예요? 김정은의 전용 역을 건설하기 시작해요. 네, 저는 역사. 특히 북한 전역에 위치한 특각에다가 김정은을 위한 전용 역, 스테이션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데 최근 북한이 만들고 있는 김정은 전용 역의 위치가 북한의 대표적인 휴양지 중 하나인 함경남도 함흥시 소재의 마전 해수욕장 인근에 김정은 전용 1호 역
스테이션을 건설하고 있어요. 궁금하지? 궁금하지? 아이고, 어떻게 생겼는지 또 제가 취재해 왔잖아요. 사진 보시죠. 김정은 전용 1호역 스테이션을 건설하고 있어요. 궁금하지? 궁금하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제가 취재해 왔잖아요. 사진 보시죠. 대박이다. 보시면 아무도 없어. 김정은 전용역이다 보니까 시설이 고급스럽고 깨끗하고 벽은 반짝이는 대리석으로 돼 있고 바닥도 굉장히 깔끔한 대리석 소재로 돼 있고 위에 천장에 이제 매립식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데 전기가 부족한 와, 북한의 이건 진짜 역에 놀랍다. 이렇게 많은 LED 조명이 들어온다. 라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호사스러운 일이죠. 이게 건설 중인 김정은의 전용 스테이션 1호역입니다. 진짜. 이거 진짜예요? 나 진짜 믿을 수가 없어. 이게 오롯이 다 김정은 위원장 동지 한 사람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착하다 진짜. 진짜 믿을 수가 전용 없어. 기차역까지 지금 생긴 거 아니에요? 이거 전기도 없는 그 힘든데 너무 오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 그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예. 진짜.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 그 코요테처럼 유명한 아이돌들도 보면 막 사진 찍히고 막 파파라치한테 막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사실 저랑 우리 주에도 북조선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셀럽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인민들하고 같이 역사를 같이 쓰겠습니까? 안전하게 저희만을 위한 역사를 그래서 만든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이제 보안 문제 때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죠. 위성으로 딱 보면은 그 기차는 알 거 아닙니까? 인지를 할 것 같아요, 충분히. 근데 그게 이제 여기만 몰랐다 그럼 거기 있다는 얘기잖아요. 보통 북한역에는 그 역사에 그 지붕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지붕까지 딱 있어서 딱 들어가게 되면 열차가 거기 어디 들어가 있는 거기서 모르는 거예요. 정복된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1호 열차가 있는 곳을 알면 그곳이 바로 김정은의 동선이거든요. 우리 정보기관이나 미국에서 각각의 1호 열차가 있다. 그러면 이제 김정은 동선이 이제 파악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1호 열차역도 이제 더 완전히 커버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산 특가기에서 이제 요즘에는 김정은이 가장 사랑하는 특가기 어디냐면 바로 마전 특가기입니다. 지금 저 김정은이 이제 저 MR을 타고 왜 이렇게 딱 씁쓸해 보고 보이지? 있는 곳인데 야경을 보여줘. 요 바다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곳이 바로 마전 해수욕장입니다. 2019년 8월하고 2022년 1월, 2022년 4월에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이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마전 해수욕장입니다. 마전 특각에 있으면서 와. 미사일 발사 지휘를 직접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정은이 이제 자주 가는 곳이니까 또 여기도 역을 만들어라 라고 지시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거창하게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무서우니까 지금 자꾸 이렇게 여기저기 막 피하고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은 죄가 많은 인간일수록 맞아요. 적이 많기 때문에 무섭게 느껴요. 자기들도 인간들인데. 러시아 황제들은 전통적으로 항상 밖에 나갈 때 마차 2대를 타고 다녀요. 진시황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나갈 때 마차 3대를 끌고 나갔어요. 스탈린 같은 경우에도 정적이 얼마나 만에 300만 명을 학살시켰는데 스탈린도 열차만 타고 다녔고 특히 잘 때 자기가 자는 침실 방이 25개였어요. 어머, 어디 가? 어떻게 가는지는 아무한테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스탈린 같은 경우는 1953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죽어요. 근데 스탈린이 몇 번째 방에 있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찾다가 시간 놓친 거야. 뇌졸중을. 이 정도쯤 되면 이거는 너무 심해. 이건 거의 노이로제, 신경쇠약, 그렇죠. 완전 염려증 뭐 여기까지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 김정은 부자가 이러는 이유가 또 있어요. 히스토리가 있어요. 김 부자에게 큰 트라우마를 안겨줬던 결정적인 사건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 사건은 바로 열차 테러 미수 사건입니다. 일명 룡천역 폭발 사고입니다. 이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북한이 당시 이 대한민국에게 공식적인 구조 요청을 보내기도 했던 사건입니다. 북한 용천역에서 최악의 폭발 참사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1,300여 명의 사상자가 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피해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용천군 보위부 등 공공건물 12곳과 가옥 약 9천여 채가 주변 건물이 다 무너졌어요. 북한이 난리가 났었지 뭐.
2004년 4월 22일 오후 1시경 평안북도 용천군 용천역에서 열차 폭파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질산 암모늄을 가득 실은 열차와 또 기름을 실은 유리 열차가 충돌을 해요. 충돌하면서 전신주가 넘어집니다. 아이고. 당연히 스파크가 일었겠죠. 네. 그 스파크로 인해서 기름을 가득 실은 유리 열차에 불이 붙습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폭발로 이어지죠. 소학교 하나가 통째로 날아가 버리고 어머나. 인구가 13만 명의 마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150명의 사망자, 1249명 부상자, 어마어마한 인명피해죠. 피해가 무지막지하다 보니까 북한 당국이 이례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던 건 여기까지는 팩트예요. 팩트. 안 그래도 이제 또 북한이 또 고난의 행군 거치면서 아무래도 또 힘든 시기가 계속 생길 때였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폭파 사건으로 이제 주민들이 막 힘들어하고 충격에 빠져 있고 또 이제 열차 안에 학생들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밤새 우시고 가슴 아파가지고 뭐 그랬던 기억들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그냥 단순한 열차 충돌로 인한 우발적인 폭발 사고냐 아니냐를 두고 말이 많았어요. 당시에 이 폭발 사고가 있기 몇 시간 전에 어떤 열차가 지나갔냐면 김정일의 1호 열차가 중국에서 귀국해서 용천역을 통과했어요. 김정일 1호 열차가 통과하고 나서 몇 시간 뒤에 곧바로 용천역에서 폭발 사고가 났어요. 첫 번째, 아니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두 번째, 질산 암모늄을 실은 화물 열차랑 기름을 실은 유류 화차가 충돌했다는 거죠. 근데 북한 아까 제가 단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쪽으로. 북한에서의 열차 충돌 사고는 매우 이례적이에요. 세 번째는 결정적으로 폭파 현장에서 뭐가 나왔냐면 테이프가 둘둘 감긴 휴대전화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 휴대전화를 원격 기폭 장치로 활용해서 무언가 폭발 테러를 맞아요. 시도했다라는 의혹이 일파만파 일었고 그때 당시 그럼 김정일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 나에 대한 암살 미수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휴대전화 사용을 그때 당시에 아마 북한 전역에서 다 금지시켰을걸요? 그때 저희 아버지도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때 핸드폰을 딱 한 3, 4개월밖에 못 썼어요. 근데 판매를 했다가 이제 그 무슨 폭파 사건으로 해가지고 핸드폰을 회수할 때는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막 삐졌던 기억이 있는데 후에 제가 이제 보위부에 있으면서 이런 자료들이 있거든요. 보니까 그게 이제 이 용천역 폭파 사건은 김정일이를 암살하기 위한 이제 핸드폰으로 기폭 장치로 사용했다는 뭐 이런 내용들이 암살 시도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떤 사건이 나면 음모론이라는 건 당연히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긴 합니다만 전문가들 의견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김정일의 암살 시도로 봐야 됐던 겁니까? 김정일이 지나간 지 13시간 후에 터진 거야, 정확히. 김정일 열차가 지나가면 모든 매뉴얼이 있다고. 그 자리에 어떻게 질산 암모늄을 가득 실은 기차하고 기름을 실은 기차하고 같이 있었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부딪혀서 폭발을 일으켰느냐. 그리고 기폭 장치로 이용됐던 핸드폰이 있었고 모든 상황을 보면 우연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분명히 뭔가 시도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직은 뭐 심증뿐이지만은 그 좀 이상하긴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왜 하필 거기 질산 암모늄이 있냐? 왜 하필 또 유주차가 있느냐? 또 왜 하필 또 거리로 지나갔느냐 김정일은?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거든요. 뭐냐면 이리역 사고라고. 어마어마했죠. 그렇게 싸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만약 거기 뭐 박정희 대통령이 뭐 1시간 전 또는 뭐 2시간 전에 지나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북한 같은 사회는 오죽하게 했습니까? 거기 또 의심이 많은 거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김정은이 열차를 향한 이 감정은 굉장히 좀 두려움에 대한 감정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버지 때와는 다르게 김정은 또 이 열차에 대한 또 애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열차를 뭔가 본인의 어떤 애민 정치의 어떤 선전 도구로 활용하는 모습도 왕왕 포착이 됐거든요. 그래요? 네. 일부러 박배희 기자.
김일성이 똑같이 흉내는 거. 진짜 이것도 다 김일성 따라. 인민의 꿈을 다 이룰 때까지 나에겐 쉴 권리가 없어 하시며 열차 강행군을 이어가시던 우리 원수님, 위대한 오보이의 그 길을 정녕 어느 누가 대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이수령님이 이어가시던 혁명의 길 하면서 맨날. 노래도 아니고 나레이션에서 바이브레이션을 이렇게 듣기를. 북한 매체를 통해서 본 어떤 김정은의 열차를 탄 모습들은 대개 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을 공개합니다. 특히 아까 북한 김정은이 1호 열차 집무실 안에서 그 옥수수 그 개량하는 거 연구하는 모습 같은 거, 이 누가 보더라도 철저히 연출된 거죠. 최근에는 또 어떤 사진을 공개했냐면 흰색 반팔 속옷, 우리가 보기엔 딱 그냥 메리아스예요. 속옷 바람에 김정은이 집무를 막 하는 더운 여름날 그런 모습을 공개해요. 그러면서 북한 매체가 옷 갈아입을 시간조차 없이 어버이 수령께서 속옷 바람으로 인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하고 있다. 근데 사실 열차에 대한 거는 북한이 정말 선전에 굉장히 많이 써먹어요. 그러니까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도 열차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뭐 이러거든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소강도의 현지지도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다 정신 육체적 과로로 하여 열차에서 순직하시었다. 근데 실제로 그때 정보당국이 본 거에 의하면 그 55 특각거리에 기차가 있었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사람들이 저걸 보고 저렇게 나레이션을 하면 또 웬만한 사람들 보고 울어요. 저도 울었어요. 울리잖아요.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진짜. 프로파간다의 전형인 거예요. 줄줄 울었지. 그만큼 보안이 잘 된 거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중에 지금 흐르다 보니까 기차에서 죽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아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도 북한에 있을 때 북한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달리는 열차에서 순직하셨다니까 저도 누구 욕한 줄 아세요? 맹탕한 의사들 다 욕했어요. 장군님 하나 살리지 못하고 뭘 하냐고 하면서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고 하니까 그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전혀. 솔직히 얘기해봐. 울었어 안 울었어? 저 솔직히 울었지 뭐. 울었지. 울었어요. 그렇지. 아니 근데 거기에서 세뇌 교육을 뭐 태어나서부터 받았는데 그거 이야기하는데 안 울 수가 없어요. 네, 울었어요. 이제 저는 이제 제일 감동이 받았던 게 이제 김정은이가 딱 정권을 지면서 갑자기 평양시 주민들에게 그 동태 2마리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이가 우리 장군님께서 이 열차를 타고 머나먼 현지 지도를 가시다가 이 동태를 주민들에게 먹이려고 하다가 근데 이제 소가셨다고 하면서 동태 2마리 나눠주시는 거예요. 복수가 바꿨네. 네. 동태 2마리를 주려다가 죽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동태 2마리를 주려고 하다가 끝내 못 주시고 이렇게 현지 지도 길에서. 그 명태가 말이야. 북조선 인민들을 위해서 내가 직접 나눠준 명태매다. 그러니까 누가 줬는지 잘 알고 맛있게 먹어야 된다 이거지. 치사하다. 아니 동태 2마리가 뭐예요? 저희 식구가 지금 몇 명인데요. 2마리, 20마리 줄 테니까 평양에 가져가세요. 아니 지금 이게 바로 신개념 2마리. 외화벌입니다. 내가 2마리를 주고 20마리를 받는다고 약속. 내가 2마리를 주고 20마리를 받는다고 약속. 야, 진짜 뻔뻔스럽다. 버럭고 치샤에서 20마리 주면 그걸로 10배 장사를 하는. 아니 근데 이 북한에서는 통제가 되잖아요. 뭐 북한 주민들도 뭐 이렇게 통제할 수 있고 할 수가 있는데 중국, 러시아, 뭐 베트남까지도 가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통제를 해요? 해외에서 김정은의 1호 열차가 지나갈 때 해외에서도 현장을 통제할까 안 할까? 퀴즈입니다. 이거 재밌다. 해외에서도 해외에서는 통제할까 안 할까? 한다. 중국에서는 해주는 신용 정도는 해줄 것 같고 근데 그래봐야 역주변.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2019년 2차 북미 정상을 위해서 열차 타고 하노이로 갔잖아요. 북한 김정은의 1호 열차가 중국 단둥에 가까워지니까 아주 흥미로운 광경이
중국 현지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뭔데요? 압록강 철교가 거기 있잖아요. 네. 네. 1호 열차가 압록강 철교로 지날 때쯤 이 압록강 철교 인근의 중리엔 호텔에서 투숙기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미리 묵고 있었던 투숙객은 그럼 어떠냐? 어떡해? 나가주십시오. 방 빼주십시오. 그리고 투숙객을 내보내는 게 목격됐고 거기에도 못 믿어서 1호 열차가 보이는 방 커튼들을 다 닫아놓는 조치까지 취했던 게 목격이 됐습니다. 이야, 저 너무 민폐다. 한 가지 더 웃기는 게 뭐냐면 김정희가 처음에 83년도에 중국을 가잖아요. 중국을 갔는데 북한 측에서 요구한 게 우리 후계자가 가니까 100m에 하나씩 당신의 공안을 세워달라. 열차 가는데 세상. 중국 애들이 평양주 중국에서 그러면 중국 공안 다 동원해야 된다. 안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 협의를 온 게 쌍안경으로 볼 수 있는 거리에 한 명씩 세우겠다. 그래서 중국 측에서 그렇게 합의를 봤대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 북한 사람들만 민폐 보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 러시아 사람 다 민폐. 오지 말라 그러겠다 진짜. 왜 이렇게 중국이 예우를 갖춰주는 겁니까? 조금 다르긴 해도 어쨌든 공산당이 주고 있는 나라니까 그리고 할아버지 때부터 맺어온 그 지도자들 사이에 인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래도 김정은이가 뭐라 그러면 거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시끄러운 전쟁이긴 해도 그래도 우리가 봐줄 만큼 봐주자. 그러니까 예우는 아주 잘해줘. 그런데 이렇게 뭐 식량을 100만 톤씩 준다 이런 짓은 안 하는데 그래도 김정은 기분에 맞게끔 경호나 이런 거는 중국이 철저히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뭐 중국의 주석도 북한에 갈 일이 있으니까 서로 그런 면에 있어서 서로 어떤 예의를 갖추고. 그러네. 북한 주민들이 오늘 방송분을 뭐 USB든 뭘 통해서 본다면 기가 막힐 것 같아요. 그렇죠. 몰랐던 뭐 김정은 일가에 대한 배일에 쌓였던 그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된다면 좀 배신감을 느끼겠죠. 예. 인민행 열차, 북한은 인민행 열차라고 해요. 누가 보고 뭐 무슨 특수 열차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열차를 타고 24시간 자지도 않고 인민들을 위해서 다닌다고 선전선동을 했는데 알고 나니까 뭐 고아주도 이제 1,000억이요? 야, 양심도 없지. 이게 북한 열차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같은 동포로서 안타깝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무궁화호가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운행하잖아요. 딱 보면 북한 열차보다 한 100배는 좋아요. 만배 좋아요, 만배. 우리나라가 이 노후된 무궁화 열차를 이제 다 없애요. 그래서 새로운 무궁화 열차로 교체하는데 그 교체 비용 예산이 8천억이에요. 근데 그 운행 정지되는 아직도 쓸만한 많은 무궁화 기차 어떻게 할까요? 다 폐차예요. 북한이 김정은이 조금만 핵무기 조금만 미사일 도발 욕심만 내려놓으면 그 폐차 그냥 갖다 버리는 무궁화 기차 북한 주민들한테 풀어주고 우리가 철도 깔아주면 북한 주민들 편리하게 이거 목 잘리고 팔 잘릴 위험 없이 편안하게 무궁화호 탈 수 있거든요. 우리 갖다 버리는 기차인데? 우리가 여행 자유로까지는 바라지 않는데 우리가 서울에서부터 도라산에서 만약에 통과만 하겠다. 우리가 거기서 유럽으로 가는데 서지 않겠다. 주민들과 부딪히지 않겠다고 해서 만약에 통과만 되기만 해도 북한은 돈을 벌어요. 그런 돈 들어요.